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운을 부르는 성공의 법칙 만사형통 중에서요. 성공한 사람들은 진짜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는지 한번 그 이면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공을 하려면요. 나의 능력을 알아줄 후원자가 필요한데요. 프랑스의 소설가 모파상 있죠? 모파상은 어떻게 해서 비계덩어리, 두 친구, 목걸이 이런 작품을 성공시킬 수 있었을까요? 지금도 많은 독자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문학의 거장 귀스타브 플로베르의 적극적인 추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학의 거장 귀스타브 플로베르의 적극적인 추천이 없었다면요. 어쩌면 공무원으로 평생을 살았을 수도 있는데요. 작가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더라도 숱한 고난을 겪었을 것이며 또 지금과 같은 명성을 순조롭게 얻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모파상의 성장 과정은 결코 순조롭지 못했는데요. 어린 시절 절도죄로 퇴학을 당했고요. 어머니는 아들이 목사가 되기를 바랐지만 모파상은 다른 꿈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걸고 사업을 일으키고 싶었죠. 프로이센 프랑스 전쟁이 끝나고 나서 모파상은요 군대에 입대를 합니다. 파리로 와서 해군과 교육부에서 공무원 일을 하는데요. 이 기간에 어머니의 친구를 찾아갔는데요. 이때 귀인을 만납니다. 바로 그 유명한 플로베르였던 거죠. 모파상은 그의 플로베르의 제자가 됩니다. 플로베르는 모파상에게 위대한 작가가 될 수 있는 세 가지 원칙을 알려주는데요. 바로 관찰하고 또 관찰하고 또 다시 관찰하는 것이었습니다. 날카로운 분석과 조언을 해주는 스승 플로베르와의 어떤 친밀한 관계는요. 정말로 문학 청년들로서는 평생에 한 번 얻을까 말까 하는 소중한 기회였던 거죠. 모파상은 30살 나이에 단편소설 비갯덩어리를 발표하고요. 이때부터 프랑스 문단에 정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 뒤에 여자의 일생을 발표하면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고요. 인생의 적절한 시기에 이렇게 귀인이 나타나 준다면 정말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여기 또 귀인의 도움을 받아서 운명을 바꾼 한 남자가 있습니다. 바로 타이슨입니다. 권투 아시죠? 권투 타이슨. 1978년 어느 날 12살의 타이슨은요. 타이런 학교로 강제로 보내지게 됩니다. 이 특수학교는요. 대부분 불우한 가정의 문제 학생들을 교화하는 그런 곳이었는데요. 그냥 말이 학교지 말하자면 강제 노역소였습니다. 타이론 학교에서도 타이슨은 나쁜 성격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걸핏하면 화를 냈고요. 힘으로 주변 사람들을 제압했고요. 일단 싸움이 벌어지면 공격성으로 가득 차서 상대방이 곤죽이 되도록 패기일쑤였습니다. 너무 실망한 선생님은 타이슨이 성인이 되면 아마도 밤 골목의 제왕이 될 거라면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지금 감옥에 집어넣는 게 낫다. 이렇게 공공연하게 이제 말하면서 다녔습니다. 그리고 결국 타이슨은 다음 해에 소년원으로 보내졌고요. 또 이 소년원에서 어느 날 타이슨이 한 소년과 싸움을 벌이게 돼요. 이때 소년원의 권투 트레이너였던 스튜어트가요. 그 자리를 지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스튜어트는 두 소년의 싸움을 말리려고 다가갔다가 타이슨의 싸움 실력에 매료당하고 맙니다. 타이슨이 강력한 주먹으로 상대의 턱을 가격했을 때 자기도 모르게 와 놀랍다 아름다운 펀치구나 막 이러면서 감동을 한 거예요. 스튜어트는 권투 선수로서 미국 아마추어 복싱 골든글러브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적도 있었는데요. 자신이 권투 챔피언의 꿈을 접어야 한다고 느꼈을 때 청소년 권투 선수 양성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였어요. 그때 바로 이 타이슨을 만나게 된 거죠. 마치 보물을 발견한 기쁨을 느낀 이 스튜어트는요. 달려가서 싸움을 말리면서 타이슨한테 이처럼 단단한 주먹을 가지다니 참으로 좋은 재능이다. 내가 너에게 권투를 가르쳐주고 싶은데 배울 거냐? 하고 묻습니다. 타이슨은 스튜어트를 힐끔 쳐다보면서 좀 의아하다는 그런 표정으로요. 난 주먹 싸움에 이미 도가 텄는데 뭘 또 배워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자 스튜어트가 싸움이 아니라 권투를 가르쳐 주겠다는 거다. 싸움은 너희 인생을 망치지만 권투는 장래 너의 직업이 될 수 있다.
알리를 아느냐? 알리는 권투 챔피언으로 흑인들의 자랑이지 않느냐? 너도 성실하게 권투를 배운다면은 훗날 챔피언이 될 수 있다. 나를 믿어라. 넌 훗날 최고의 권투 챔피언이 될 거다. 이러면서 타이슨이 권투 인생에 접어들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는 뛰어난 트레이너로서 타이슨의 진정한 후원자가 되어주는데요. 타이슨은 1년의 전문적인 훈련을 거치면서 놀라운 두각을 나타내죠. 같이 권투를 배우던 아이들을 하나 둘씩 쓰러뜨리더니 정말 나중에는 이 소년원에서 가장 강력한 권투 선수가 됩니다. 그리고 1979년에 스튜어트는 커스 다마토라는 사람에게 타이슨을 추천합니다. 마침 좋은 선수감을 찾고 있던 이 다마토는요, 스튜어트의 말을 듣자마자 기뻐하면서 이 타이슨을 데려오죠. 그리고 타이슨의 펀치에 놀라서 진짜 천재를 발견했다 이러면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타마토는 타이슨을 흔쾌히 받아들여서 양자로 삼고요. 신원보증인이 되어준 덕분에 소년원을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 후원자를 만나게 된 거죠. 너무 놀랍지 않나요? 그래서 이 타마토는 타이슨을 학교에도 보내고 권투도 가르치면서 친자식처럼 대하면서 공부도 가르쳤는데요. 학교에서 말썽을 계속 일으키니까 아예 학교를 그만두고 집에 가정교사를 붙여서 공부를 배우도록까지 해줍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리고 최고의 기량을 가진 코치를 데려다가 타이슨이 최고의 환경에서 기량을 연마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얼마나 정말 대단한가요? 15살이 되었을 때 타이슨은요, 전미 청소년 권투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고요, 18살이 되었을 때는 프로 무대에 데뷔를 합니다. 그리고 1987년 타이슨은 마침내 알리의 뒤를 이어서요, 세계 3대 복싱 연맹 챔피언 자리에 오르면서요, 3관왕을 달성합니다. 타이슨에게 정말로 스튜어트와 커스 다마토가 없었다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뒷골목에서 암흑가에서 뒹구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요? 세계 최고의 챔피언이 될 수 있었다는 것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간파해야 하는데요. 식당 운영이 어려워지자 친구가 이 책의 저자분을 찾아와서 상담을 합니다. 그러자 저자분이 심리학 교수를 먼저 소개해줘요. 심리학 교수가 친구의 식당을 이렇게 둘러본 다음에요. 이런 조언을 합니다. 식당 명칭을 5 동그라미 식당으로 바꾸고요. 간판에 동그라미 6개만 그려 넣으면 됩니다. 하고요. 친구는 영문을 몰라서 어리둥절했지만 교수가 시키는 대로 따라서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아침에 식당 문이 열리기도 전에 이렇게 길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식당 앞에 막 삼삼오오 몰려들어서 간판을 쳐다보면서 막 쑥덕거리는 거예요. 아니, 저것 봐. 동그라미가 6개잖아. 5 동그라미 식당이라는데 동그라미를 6개를 그렸어. 하나를 더 그려 넣었다고 잘못된 거야? 막 이러면서요. 친구에게 간판에 동그라미가 하나 더 그려져 있다고 알려주느라고 이렇게 식당 앞에 모여가지고 수군수군 했던 거죠. 주방 안에서 그때 먹음직스러운 음식 냄새가 풍겨 나오고 그제야 그들은 식당 안의 고급스럽고 품격 있는 인테리어 또 웨이터의 세련된 서비스에 주목을 하면서 온 김에 그럼 한 끼 식사하고 가자, 점심 먹고 가자 그러면서 식당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식당이 성공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참 이럴 때 적절하게 누군가가 나서줘서 한마디 이렇게 해줌으로 인해서 또 성공할 수 있는 거네요. 그죠? 이번에는 억만장자가 되고 싶다면 먼저 억만장자와 교류하라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펀중 미디어의 이사장인 장난추는요, 승강기 안에서 우연히 자신에게 행운을 가져다 줄 후원자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런 일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모은 돈을 모조리 쏟아부어서요, 최고급 오피스 빌딩에요, 2천만 위안에 달하는 액정 광고판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광고를 의뢰하는 광고주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회사 지출은 끊임없이 늘어나는데 수익금이 없어서 장난추는 심각한 자금난에 시달리죠.
이때 같은 건물 사무실에 있는 소프트뱅크 상하이 사무소 수석 대표 위 웨이가요, 장난춘에게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당시 파산을 눈앞에 둔 장난춘에게 50만 달러라는 투자금은요, 회사를 기사회생시켜준 소중한 자금이었는데요. 장난춘의 후원자는 그야말로 하늘에서 내려온 보물 같은 존재였죠. 하지만 실상 내막을 보면 이렇게 쉽게 투자금을 유치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투자금을 준 위 웨이는요, 광고회사의 젊은 사장 장난춘을 눈여겨보고 있었는데요. 주말도 없이 날마다 아침 8시에 출근해서 밤 12시에 퇴근했던 거를요, 계속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승강기에서 이렇게 마주칠 때마다 항상 노트북과 기획서를 들고 일하고 있는 모습을 봤던 거죠. 그러니까 신뢰를 하면서 그런 투자금을 주었겠죠.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찾아온다고 하는데요. 또 이렇게 해서 기사 회상돼서 회사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다는 사실 놀랍지 않나요? 다음은 빌 게이츠를 만난 거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진짜 있었던 이야기인지 저는 좀 의심스러운데요. 있었으니까 또 책에 실렸겠죠? 미국에 근 40여 년을 국어를 하며 살던 거지가 있었대요. 그런데 한 번도 자신의 생활을 바꿔서 좀 더 행복한 삶을 갖고 나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자신이 할 줄 아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어느 날 빌 게이츠의 집 부근에서 구걸을 하다가요, 우연히 빌 게이츠가 탄 자가용이 그의 옆에서 딱 멈춰선 거예요. 정말로 어쩌면 하늘이 만들어준 우연한 만남, 기회겠죠? 거지는 단박에 빌 게이츠를 알아보고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고 합니다. 빌 게이츠가 평소에 자선 사업에 이렇게 심혈을 기울이잖아요. 거액의 돈을 자선단체에 막 기부하고 이러니까 자신한테도 좀 돈을 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거지가 빌 게이츠에게 다가가서요, 불쌍한 표정을 지으면서 선생님, 저에게 적선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빌 게이츠는 매우 상냥했지만 즉시 돈을 꺼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신에 거지에게 물었대요. 1달러를 원합니까? 아니면 1만 달러를 원합니까? 당연히 1만 달러죠. 1만 달러. 물론 빌 게이츠한테 뭐 1만 달러가 돈이겠습니까? 당연히 1만 달러 달라고 하죠. 저 같아도 그러겠네요. 거지도 당연히 흥분해가지고 막 1만 달러 주세요 그랬겠죠. 그러자 빌 게이츠가 호주머니에서 1달러를 꺼내서요, 거지에게 건네주고는요, 다시 가방에서 작은 노트 한 권을 꺼내더래요. 이 모습을 지켜본 거지는 너무 기뻐갖고 막 하늘로 뛰어오를 것만 같았죠. 틀림없이 1만 달러짜리 수표를 끊으려고 가방에서 뭔가를 꺼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빌 게이츠는 뭔가를 후다닥 이렇게 써가지고 찢어가지고 거지한테 딱 줬습니다. 자, 여기 9,999달러 있어. 얼마나 좋았을까요? 거지가 크게 기뻐하면서 종이를 딱 펼쳤는데요. 그건 수표가 아니라요, 일반 종이쪽지였습니다. 거기 종이에는요, 이런 말이 써 있었어요. 장점으로 돈을 벌고 지식으로 정신을 무장하시오. 이 글귀를 본 거지가 얼마나 허탈했을까요? 그죠? 9,999달러가 날라갔잖아요. 무기력한 표정으로, 아니, 저는 어떤 장점도 지식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빌 게이츠가 웃으면서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장점과 지식이 있습니다. 당신이 아직 그걸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이렇게요. 거지는 갑자기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정신이 퍼뜩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관공서를 찾아가서 회사를 등록하고 싶다고 신청서를 제출했는데요. 관공서가 서류를 받아주지 않죠. 그러자 거지는 막 수많은 이유를 막 구구절절히 늘어놓기 시작하면서 사업 발전의 필요성이나 뭐 경영 범위 확대, 사회적 요구 등을 막 이야기하면서 결국 정부 관리를 설득하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거지 맞나요, 이 사람? 아니, 저는 좀 의심이 드네요. 그죠? 뭐 구걸하면서 살았다고 하는데 물론 똑똑한 거지들도 많다고 하고, 왜 길에 앉아가지고 뭐 철학가가 쓴 책을 읽고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거지였을까요? 사업 발전의 필요성이나 경영 범위 확대, 사회적 요구 등을 얘기했을 정도면 똑똑한 거지였을 것 같은데요. 막 경제신문도 읽으면서. 어쨌든 그가 세운 회사는 점점 규모가 커졌고요. 그의 몸값도 수십억 달러에 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년 뒤에 이 거지가요, 칵테일 파티에서 우연히 빌 게이츠를 만난 거예요. 진짜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빌 게이츠를 만났다고 하죠. 그래서 서둘러서 다가가서 감사의 인사를 합니다. 당신에게 큰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은 내가 장점을 발견하게 도와줬고요. 내 인생을 바꿔주었습니다. 이렇게요. 여러분, 어떤 일을 좋아하시나요? 그리고 가장 잘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자신의 장점을 빨리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재미있는 일이 있습니다. 인맥은 인심을 저축하는 통장이다. 제가 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인맥은 인심을 저축하는 통장이다. 마스시다의 직원이었던 미에코는요, 미국에 출장을 나와 가전제품 전시회에 참가를 합니다. 점심 식사는 전시관 지하 식당에서 해결할 참이었는데요. 마침 정오 때라서 식당 안에 이제 사람들이 막 북적인 거예요. 그래서 미에코가 간신히 빈 탁자를 찾아서 자리에 막 앉는데 누군가가 다가와서 묻습니다. 여기에 함께 앉아도 되겠습니까? 그녀가 고개를 들어서 쳐다보니까 나이가 지긋한 미국인이 식판을 들고 그녀 앞에 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미에코는 서둘러서 맞은편의 의자를 이렇게 가리키면서 얼른 앉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고는 일어나서 이 남자를 위해서 나이프와 냅킨을 가져다 줍니다. 고령의 노인이라서요. 찾지 못해서 힘들어할까봐 이 미에코가 도와준 거예요. 먼저 갖다가 이렇게 준 거죠. 노인이 싱긋 웃으면서 감사 인사를 하자 미에코가 천만에요. 제 것도 가져오는 김에 함께 가져온 거예요. 젊은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도리지요. 이렇게요. 식사가 끝난 뒤에 노인이 명함 한 장을 이 미에코한테 줍니다. 나중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내게 연락해요 하고요. 미에코가 명함을 받아보니까요. 그 사람은 시카고의 대형 가전회사의 회장이었습니다. 이런. 이런 일은 왜 저한테 안 생기나요? 저는 막 이런 거 읽을 때마다 왜 이런 놀라운 일은 나 안 생기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습니다, 속으로. 여러분 흉보지 마세요. 그는 전시회 주최 측 대표로서 전시회에 참가하고 있었던 것인데요. 그로부터 2년 뒤에 미에코는 마스시다를 그만두고 미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창업의 꿈을 안고 시카고의 작은 규모 가전제품 대리 판매 회사를 세우는데요. 1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회사가 큰 위기를 맞이합니다. 주력 협력사가 갑자기 제품 공급을 중단하고 또 왜냐하면 이제 경험도 없고 실력이 풍부하지 않은 이런 신설 회사니까 규모도 작고 그러니까 협력사를 찾는 일이 굉장히 어려워진 거죠. 이대로 파산해야 하나 절망에 빠져 있었을 때 갑자기 몇 년 전에 전시회에서 명함을 줬던 그 노인이 떠오른 거죠. 그래서 희망을 품고 노인에게 이메일을 보냅니다. 그런데 다음날 오전 9시에요. 그 대형 전기회사 판매부 팀장이 직접 이 미에코의 사무실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회장의 서명이 체결된 협력 계약서와 판매 대리 계약금까지 챙겨서 가지고 온 거죠.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가져온 거예요. 저희는 규모도 작고 신설 회사인데 저희를 믿고 이렇게 계약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팀장이 웃으면서요. 저도 그런 질문을 회장님께 했습니다. 그런데 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심은 그 어떤 재물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이 회장님께 보인 따뜻한 인심이야말로요. 당신의 가장 큰 자본입니다. 회사의 규모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이렇게요. 인심은 통장과도 같아서 차곡차곡 쌓인다더니 정말 그런 것 같죠.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일종의 인심을 저축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정말로 나랑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도 좋은 마음으로 대하면 언젠가는 이렇게 복을 받는 것 같습니다. 여기 또 선의를 베풀어서 큰 보답을 얻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나폴레온 힐의 이야기인데요. 나폴레온 힐이요, 어느 대학의 초청 강연에 초대되었습니다. 학생들이 열렬한 환영과 호응에 너무너무 큰 감동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강연료로 지급한 $100를 사절을 해요. 안 받겠다고 하죠. 다음날 아침에 그 대학의 총장은 학생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 학교의 총장직을 맡은 지 어느덧 20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동안 수십 명의 유명 인사를
초청 강연에 연사로 초대했지만요. 강연료를 사절한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이곳의 강연에서 자신 스스로도 얻은 것이 너무 많아서 사례금을 받지 않아도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유명 잡지사의 편집장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의 잡지를 읽으며 미덕과 능력을 본받았으면 합니다. 그러한 미덕과 능력은 여러분이 학교를 떠나 사회생활을 하는데 꼭 배워야 할 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폴레온 힐이 편집장으로 있는 잡지사는요, 학생들로부터 6천여 달러에 달하는 구독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후 2년 동안 그 대학의 학생과 그들의 친구들이 잡지를 구독한 비용은요, 총 5만 달러에 달했고요. 나폴레온 힐이 사절했던 그 강연료 100달러와 잡지 판매량을 비교해 보면요, 정말 엄청난 거죠. 아무런 대가 없이 베풀었던 작은 온정이요, 생각지도 못한 이렇게 큰 보답으로 돌아온 아주 전형적인 사례인 것 같은데요. 정말로 누구한테 좋은 마음으로 큰 선의를 베풀면 꼭 이렇게 좋은 것으로 돌아오는가 봅니다. 지금까지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몇 가지 들려드렸는데요. 제가 읽으면서 느낀 거는 사람은 결코 혼자서는 살 수 없다.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그 순간이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모두가 다 함께 성공할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인물, 후원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